오늘은 관료제와 탈관료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관료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제가 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하나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기가 공장이라고 가정하고 20명이 근무하는 이 종업원들 개개인에게 이만한 쇠 덩어리를 주고 바늘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련된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이 쇠를 갈고 닦아 가지고 바늘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숙련된 노동자라고 해도 이 쇳덩어리 하나 가지고 바늘 하루에 하나 만들기가 어려울 건데, 하나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20명이 근무하는 우리 공장에서 하루에 바늘을 몇 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20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하루에 20명이 근무하는 이 바늘 공장에서 각자 이 쇳덩어리를 하나씩 주었을 때 바늘을 만드는 방식을 조금만 바꿀 수 있다면 하루에 수십만 개의 바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20명의 사람들을 한 5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1그룹의 사람들은 이 쇠를 자르는 역할만 하고, 2그룹의 사람들은 그 쇠를 더 정교하게 잘라서 무슨 분필만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3그룹의 사람들은 그거를 더 잘게 나누는 역할만 하고, 4그룹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바늘에 구멍만 뚫는다면 그러면 하루에 바늘을 수십만 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을 나눠서 할 때 그것을 나눌 분자를 쓰고요, 일업자를 쓰니까 이런 것을 분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분업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되면서 거대한 조직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거대한 조직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로 줄이고 이익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방식을 우리는 관료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관료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분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생 어떤 일을 나눠서 하게 되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차체도 만들고 엔들도 조립하고 거기에 의자도 끼고 문짝도 달고 유리도 거기에 달고 또 페인트 칠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생산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차체를 벨트 위에 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 하루 종일 엔진만 조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달고 유리를 달고 도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의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을 분업이라고 하고, 이 분업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무장이 되게 되죠. 그렇죠. 평생 30년 동안 엔진만 조립한 사람은 엔진도 조립하고 문짝도 달고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엔진을 조립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줄이고 부작용은 적게. 이처럼 일을 나눠서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처럼 과업을 통한 이 분업을 통한 과업의 전문화를 달성함으로써 거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등장한 조직의 운영 방식을 우리는 관료제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겨야 될 말이 있는 것이죠.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분업을 통한 과업의 전문화고,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렇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다. 나한테 주어진 과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찾아낸 조직의 운영 방식을 우리는 관료제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료제라는 말과 관료주의라는 말은 다르다는 것은 좀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료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마치 관료제의 대명사가 공무원 조직이고 공무원 조직 그러면 어떤 비효율의 대명사인 것처럼 무사안일의 대명사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관료제가 제대로만 작동할 수 있다면 관료제는 대단히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 방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업을 통해서 과업을 전문화하고 그를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관료제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관료제 조직의 특징은 내가 미리 써놨는데요.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 위계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자,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여기가 만약 회사로 따지면 사원, 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뭐 사장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도 커지지만 책임 또한 커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크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돼 있거나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경우에 사단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밑에 부하들이 총기 사고가 났다라든가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걸 책임지고 있는 최종 책임자가 나중에 책임을 지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권한을 많이 부여한 대신에 책임도 그것을 지우는 이러한 운영의 방식을 우리가 관료제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처럼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다는 말은 높이 올라갈수록 권한도 커지고 책임도 커진다. 이것을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관료제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했는데 업무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그 일은 이 간을 세자거든요. 그러니까 세분화한다는 말은 all-round player가 아니고 점점 잘게 가늘게 나누어서 쪼갠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업을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랑은 다르잖아요.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국어도 가르치고 뭐 과학도 수학도 사회도 가르치고 이러지만 고등학교에만 가더라도 과목별 선생님이 있죠. 또 대학에 가면 그 과목을 좀 더 세분화된 교수님들이 계시죠. 이런 걸 우리가 세분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료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가늘게 잘게 나눠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관료제의 특징은 주먹구구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해진 권한만큼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축구로 말하면 수비수는 수비를 하고 공격수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이제 사회문화를 가르치지만 제가 영어를 좀 안다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면 영어 선생님 권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일 처리의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무슨 학교 폭력 사고가 생기면 너만 잘못했으니까 집에 가. 벌을 주거나 무슨 심한 경우 퇴학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까지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다 어디에? 문서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는 표준화다 이런 말을 씁니다. 표준화. 그러니까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공장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만들 때 부속이 2만 개가 들어간다
2만 개의 부속을 아무렇게나 막 조립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죠.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차체가 있다면 차체에다가 반지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의자를 넣고, 그 다음에 문짝을 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의자를 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규양대로, 정해진 거기에 쓰여진 대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영어로 매뉴얼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뉴얼대로 그 일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료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경력에 따른 보상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짬밥이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분야에 1년 종사한 사람보다는 5년 종사한 사람, 5년 종사한 사람보다는 10년 종사한 사람이 전문성이 더 높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우도 더 기간이 오래 종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대우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될수록 보상도 더 많이 해주고, 또 정년을 보장해준다, 이런 얘기죠. 너 뭐 좀 잘못했다 집에 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정년을 보장해 줄 테니 열심히 일해서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료제의 특징은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 보장.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의 기회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는 연공서열을 중시한다고 그랬는데, 오래된 사람이 대접받는다고 그랬는데, 지위 획득에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로 따지면 소령이라고 하는 직급이 있을 때 소위한테 소령을 시켜주지는 않죠. 소위들 중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기회를 똑같이 줘서 능력을 발휘하면 중위가 되는 거고, 중위들 중에서 또 유능한 사람이 대위가 되고, 대위들 중에서 대위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소령이 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능력을 발휘하면 소령의 진급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계가 사회화되어 있다든가, 분업을 통해서 과업이 전문화되어 있다든가, 표준화되어 있다든가, 연공서열을 중시한다든가, 어떤 공평한 기회를 주는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와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관료제에서는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가 라고 물어봤다면, 최종적인 목적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관료제는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는 아주 좋은 조직의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관료제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이다. 관료제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이다. 관료제의 장점은 그럼 뭐냐? 당연히 관료제가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조직이죠.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여기 있잖아요. 정해진 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어도 조직이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광성고등학교에서 사회문화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럼 내가 학교를 그만뒀다. 정년퇴직을 했든 뭐 명예퇴직을 했든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선생이 나갔다. 그러면 광성학교는 무너지는가? 그렇지 않죠. 사회문화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들어와서 또 사회문화를 가르친다면 광성고등학교라고 하는 조직은 또 효율적으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만들어진 이 조직은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조직은 안정성을 띨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이 관료제의 좋은 점은 뭐냐면 만약에 조직이 돌아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누구 잘못인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엔진 파트에서 잘못한 건지 문을 조립할 때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유리를 낄 때 제대로 끼지 않은 건지 뭔가 누구 잘못인지가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모든 과목에서 다 1등급이 나왔는데 뭐 사회문화만 1등급 나온 학생이 없다. 근데 국영수라든가 기타 탐구 과목에서는 뭐 광성고등학교 1등급 비율이 7% 나왔다. 근데 사회문화는 1등급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사회문화 선생이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 이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인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 잘못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조직의 운영 방식이 관료제고 그것을 우리는 관료제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료제가 안고 있는 역기능, 관료제의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얘기 드는 것을 우리는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해요.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료제의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수단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신분도 보장해주고 너 회사에서 자르지 않을 테니까 마음 놓고 한번 일해봐라. 아니면 정해진 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순서대로 일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수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수단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다 효율성을 달성하라고 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수단을 너무 강조하다가 본래의 목적이 저하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치가 뒤집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전치라고 하는 것은 수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본래의 목적이 저하되는 현상을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 인천을 만약에 이런 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구역으로 나눴다고 가정을 하고 자, 10명의 경찰에게 너희들 인천을 한번 치안을 유지해봐라 이렇게 하는 방식하고 두 번째는 하나에 한 명씩 책임을 지웠을 때의 방식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담당 구역을 각자 나눠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1번 구역에서 어떤 살인이라든가 강도 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 1번 구역에서 사고를 친 범인이 10번 구역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면 이 범인을 누가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영역, 권한 다툼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1번 경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10번 구역으로 범인이 도망갔으니 10번 경찰이 잡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펼칠 겁니다. 반면에 10번 경찰은 아니다. 그 사건이 1번 구역에서 발생이 됐으니까 1번 경찰이 그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서로가 구역 싸움을 하다가 범인을 놓쳤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 구역을 나누어 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효율적으로 치안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라고 구역을 나누어 준 것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역 권한 다툼을 하다가 범인을 놓쳤다고 하면 수단을 너무 강조하다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하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이 관료제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족 누군가가 급하게 병원 응급실에 가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의사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든요. 그럼 원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규약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수술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과잉 진료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의료비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규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호자가 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의사들이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수술을 바로 들어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함부로 수술했다가 환자가 죽게 되거나 나중에 병원비 분쟁이 생기면 보호자가 뒤늦게 나타나서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 법적 분쟁이 생기니까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가능하면 보호자 동의를 받을 때까지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약을 너무 내세우다가 병원의 본질적인 목적은 존재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환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을 너무 내세우다가 환자의 생명을 잃게 됐다면 그러면 수단을 너무 강조하다가 본래 병원의 목적이 상실된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서 얘가 우선돼야 되는데 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본래의 목적이 저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인간 소외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같은 거를 보면 사람인데 막 기계를 돌리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나사를 조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객체로 전락하는 현상을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주체적으로 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정해진 그 권한만큼 평생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마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관료제 조직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인간의 어떤 주체성, 자율성 이런 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권한만큼 순서도 정해진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객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위에는 수단을 너무 강조하다가 본래의 목적이 저하되는 거, 밑에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객체로 수단으로 전락하게 돼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죠. 자, 세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무사 안일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사라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죠? 신분보장이 너무 확실하니까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일,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공무원 조직을 욕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너무 확실하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일을 열심히 안 했는데 사고를 치진 않았다. 그러면 전자가 집에 가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징계를 줄 때 내세우는 뭐냐니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했느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옆에 부서가 굉장히 바쁘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딩가딩가하다 시간이 남아서 그럼 옆에 부서 일을 도와주지 않죠. 원래 세분화를 해놓은 것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권한 다툼이나 신분보장을 내세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 조직은 어떤 변화에 대처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니까 세상은 급변하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방식이 현재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 방식을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관료제 조직의 단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료제의 모순 뭐 이런 건데요. 관료제 조직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율성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경우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파킨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쉽게 말하면 180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영국의 해군성, 뭐 식민지성 이러한 이 어떤 관료 조직을 공부를 연구를 해봤더니 한 100여 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 조직은 굉장히 비례해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100년 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만큼 했는데 지금은 한 12만큼밖에 안 하는데 조직은 100명이었는데 무슨 500명이 됐다면, 그러면 엄청나게 조직이 비대화돼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냈다 그래서 이게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파킨슨은 뭐냐면 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대화되고 커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찾아냈다 그래서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킨슨이라는 사람은 아주 공무원들을 거의 멸시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이 원래 공무원이라는 말은 공적인 일을, 무자가 힘쓴 무자니까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파킨슨은 뭐라고 그랬냐면 공무원이란 할 일 없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집단, 뭐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공무원을 멸시하는 표현을 썼어요.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이 이 새끼들 정년만 보장되고 딩가딩가 하는 놈들인데 월급만 받아가니까 남들이 야 너 왜 놀면서 월급만 많이 받아가니 이렇게 욕하니까 뭔가 바쁜 척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새로운 일거리를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존의 조직 구성원 가지고는 그 일을 다 담당할 수 없으니까 또 공무원을 더 뽑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일거리만 새로 만들어내고 공무원은 자꾸 늘리다 보니까 조직은 비대해지고, 조직이 비대해지면 될수록 그 조직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킨슨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파킨슨의 법칙은 조직이 비대화돼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 피터의 원리라고 해요. 피터의 원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피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무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을 점점 많이 받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을 많이 받게 된다. 왜? 연공 소요를 중시하니까. 그런데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기여도가 높지만 어느 순간 기여도가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은 계속 연공 서열을 중시해서 보상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상을 많이 해주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받는 것보다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즉 이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을 피터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터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무능한 사람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비효율성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피터의 원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를 말하죠. 관료제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그 조직은 처음에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은 비대해지고 그로 인해서 효율성은 떨어진다. 파킨슨의 법칙. 무능한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경력에 따라서 보상을 많이 받게 되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권한도 커지는데 그 무능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피터의 원리다 그래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레드 테이프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레드 테이프라는 말은 빨간 띠라는 뜻이잖아요. 빨간 띠. 근데 원래 영국에서는 옛날에 그 관공서의 서류를 빨간 끈으로 이렇게 묶는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뭐예요? 문서 제일주의 같은 것이죠. 문서 제일주의 아니면 무슨 규정,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해드리고 싶지만 뭐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공무원 조직 욕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난리도 아닌데 무슨 긴급 재원 재난금을 줘야 된다, 아니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빨리 해줘야 된다, 하루가 급하다 그러는데 공무원들한테 찾아가서 이거 해달라 그러면 뭐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절차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그것을 결제해야 되는 지금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규약과 절차를 내세우다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레드 테이프 현상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절차나 규정을 내세우다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죠. 이것도 다 비효율성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두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두제의 법칙. 이 가자는 소수 가자예요. 소수 가자, 소수. 두자는 머리 두자니까 가두제라는 말은 뭐예요? 그 관료제 조직의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 소수의 사람이 가장 유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경력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게 관료제 조직이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높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전문성으로 무장되어 있지도 않은 이 과부들, 소수의 몇몇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니까 당연히 그 조직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과두제의 법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료제의 모순은 다 어떤 관료제 조직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의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관료제 조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관료제 조직이 점점 비대해져 가지고 규모만 커지고 구성원만 많아졌는데 하는 일은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 파킨슨의 법칙. 능력도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받는 것에 비해서 기여도가 떨어질 테니까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이것을 피터의 원리. 그 다음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만 내세우면서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죠. 급해 죽겠는데 뭐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를 레드 테이프 현상. 관료제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 소수가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다면 그 유능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그 조직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가두제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관료제 조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떤 비효율의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관료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료제에서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관료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나타나서 것인데, 이처럼 관료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등장한 조직의 운영 방식을 탈관료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탈관료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탈관료제와 관료제를 또 비교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